세계 민담 이야기 체코슬로바키아 편. 지혜로운 사냥터지기. 힘들게 벌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냥터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자 행복한 아버지는 부유한 방앗간 주인에게 자기 아기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방앗간 주인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속이는 지독한 구두쇠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방앗간에 일을 맡겼습니다. 근처에는 방앗간이라곤 그곳밖에 없었으며 또 그곳으로 가는 길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방앗간 주인은 저울을 속이며 거친 말씨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하인들을 다루는 방법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방앗간 주인이 사냥터지기의 청을 결코 반가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냥터지기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들 하는 바람에 방앗간 주인은 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세례장에 가서 아기에게 은전 한 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사냥터지기는 방앗간 주인에게 아들이 입을 따뜻한 외투와 장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방앗간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사냥터지기는 아무 말 없이 나갔지만 방앗간 주인을 좀 혼내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그는 숲으로 가서 몸집 좋은 토끼 한 마리를 총으로 잡아 숲 근처 덤불 아래에 숨겨놓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무 위에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 또 한 마리를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떡갈나무 밑에 무성한 풀밭 위에다 죽은 새를 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뒤 그는 방앗간 집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뜰로 나가서 방앗간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성큼성큼 걸어 나온 방앗간 주인은 하인들에게 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들에서 두 팔을 허리에 얹고 서 있던 그는 숲 근처의 덤불 속을 총으로 겨냥하고 있는 사냥터지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방앗간 주인은 사냥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보같이 총을 쏘는구먼. 그래도 주인이 돈을 주니 그렇게 멀리서 총을 쏘니 맞을 리가 있나?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조롱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맞힐 수 있다네, 친구. 정말 내가 맞추었지. 사냥터지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달려 올라가 자기가 덤불 속에 숨겨놓았던 죽은 토끼를 가지고 곧 돌아왔습니다. 아주 살찐 놈이로구나. 사냥터 주인이 이걸 보면 참 반가워하겠군. 그가 무심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놀란 눈으로 토끼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고함쳤습니다. 자네가 갖고 있는 총이 무슨 총인가? 아, 자네가 궁금한가 본데 이 총은 나의 할아버지께서 여행 다니는 사냥꾼으로부터 샀지. 그 사냥꾼이 이 총을 만들긴 했지만 한 가지, 이 총이 사냥꾼의 손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네 하고 사냥터지기가 말했습니다. 사냥꾼들의 허풍은 유명하지. 자네는 어쩌다 토끼를 맞추었을 뿐이야. 방앗간 주인이 경멸조로 외쳤습니다.
어쩌다 맞춘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밝힐 수 있네. 하고 사냥꾼이 대꾸하고는 총을 다시 들어서 들판 건너편 떡갈나무를 향해 거누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한 방 쏜 뒤 나무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방앗간 주인이 그의 뒤를 따라 떡갈나무 아래에 와서 사냥꾼이 죽은 까마귀를 집어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나이 먹은 놈이군. 그래도 국거리는 될 거야. 방앗간 주인이 말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윽고 총을 좀 살펴보자고 청했습니다. 그는 총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머리를 저었어요. 자네 할아버지가 이 총을 얼마에 샀던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그마 100냥이 아니면 그 총을 팔지 않겠어. 그건 어디에서라도 못 맞추는 게 없거든.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낡아빠진 나팔총 하나에 그마 100냥이라고? 자네 미쳤구먼. 방앗간 주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 한구석으로 그 총이 그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값을 깎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애놀이를 시작했지만 사냥터지기는 끄덕도 하지 않고 계속 그 값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침내 방앗간으로 가서 그마 100냥의 총을 사고 말았습니다. 사냥터지기는 호주머니에 그마 100냥을 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산지기 한 사람이 사냥터지기의 오두막집에 들렀어요. 그는 방앗간 주인이 틀림없이 미쳐버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앗간 뒤 오솔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00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까마귀들을 쏘아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후 사냥터지기는 망치를 집어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그마 4입을 당신 입에 넣구려.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 망치로 당신의 간자놀이를 툭 치면 곧 탁자 위에다 그마 1입을 뱉어내어 놔요. 그 말대로 따르겠다고 아내가 말하자마자 방앗간 주인이 문을 콱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속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다 총을 탁 내려놓고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고 고함쳤어요. 사냥터지기는 방앗간 주인은 보지 못한 척하고 망치를 붙잡고 자기 아내의 간자놀이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마 1입 주세요. 그러자 부인이 탁자 위에다 동전을 뱉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고함 소리를 멈추고 놀라서 지켜보았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고 그가 물어보았습니다. 사냥터지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요술망치로는 어떤 여자에게라도 간자놀이를 치면 그마를 뱉어내게 한다네. 또 엉터리 같은 속임수를 쓰는 것 같군. 방앗간 주인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스러움과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못 본 채 하고 사냥터지기가 자기 아내의 간자놀이를 2번째로 톡 때리니 또 한 잎의 금화가 입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금화를 보고 너무 흥분한 방앗간 주인은 자신을 거의 주체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네의 망치를 나에게 팔게. 천만에 하고 사냥터지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자기 아내의 간자놀이를 치니 세 번째의 금화가 그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 망치값으로 자네에게 금화 100냥을 주겠네. 방앗간 주인이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사냥터지기는 그냥 웃기만 하고 자기 아내의 입에서 네 번째 금화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200냥 하고 방앗간 주인이 외쳤어요. 지금 나를 따라 우리 집으로 가세. 내가 현금으로 자네에게 200냥을 줄 테니. 사냥터지기는 그 제안을 속으로 가늠해보는 척하다가 몹시 애석해하는 빛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망치와 떨어지기 싫으이. 아다시피 하지만 자네가 우리 아들 녀석의 대부인이만큼 내가 그만 단념하겠네. 두 사람은 함께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냥터지기는 망치를 내어주고 200냥의 금화를 받고서 성큼성큼 발걸음도 가볍게 방앗간을 나왔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방앗간 주인이 아내를 불러 탁자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간자놀이를 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금화 한 입 줍시오. 당신 미쳤소? 아내가 외쳤지만 그는 점점 걱정스러워지면서 아내의 간자놀이를 자꾸 때렸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활기찬 여자로 사려 깊고 간대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편에게 마구 대들었어요. 남편은 앉아서 아내의 입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시 조용해지자 방앗간 주인은 영주에게 가서 그 사냥터지기가 자기를 속여먹은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그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아무데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당신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미움받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 이야기가 한번 퍼지기만 하면 당신은 이 지방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또 욕심을 버리세요. 당신은 돈이 많으니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의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분별력이 있어서 아내의 충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는 사냥터지기를 피해 다녔으며 그를 만나게 될까봐 뒷길로 다니곤 하였습니다. 우물 속의 용. 옛날 어느 일꾼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은 손일을 배울 때가 되자 신기료 장수가 되기로 마음먹고 훌륭한 신기료 장수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에는 그때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어느 몹시 더운 여름날 이른 아침부터 일하던 그 소녀는 오후쯤 되자 대단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자 옆에 놓여있던 물통의 물을 모두 마셔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주인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무릎갈개를 획 낚아채고는 소년을 때렸습니다.
그런 후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소녀는 여관을 찾아 들어가 이제 어디로 가 돈을 벌어야 할지 몰라 슬퍼하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소년이 한탄하는 소리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 읍내에 있는 우물물이 말라버렸단다. 너가 만약 이 우물에서 물이 다시 나오도록 도와준다면 넌 보상을 두둑히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의 문제도 모두 해결될 것이다. 소녀는 해보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소년을 커다란 두레박 속에 담아서 우물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소년에게 우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즉시 고함치라고 일렀어요. 그러면 그는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소년이 탄 두레박이 우물 바닥에 툭 닿았을 때 그는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이 구멍 속을 살펴보려고 기어 들어갔어요. 그 속에는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용이 소년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소년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소리를 우물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건 줄 알고 재빨리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년을 등에 타고 있는 용을 보자 깜짝 놀라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아무도 소년을 집 안에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소리쳐 울기도 하고 애걸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비탄의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소년은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였지만 용은 여전히 소년의 등에 꽉 매달린 채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쌍한 그 소년은 하는 수 없이 용을 등에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에게 음식과 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마을의 어른들이 소년더러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소년은 그 무렵 기진맥진하여 있던 터여서 별로 상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장에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어요. 읍내 건너편 숲속까지 와서 소년은 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잠을 잤습니다. 잠이 깨어보니 그 앞에 한 아름다운 처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데도 용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용이 아니에요. 나는 요술에 걸렸던 공주랍니다. 처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요술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어요. 소녀는 이미 그 처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해왔던 후인지라 그녀를 기꺼이 돕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그에게 새 장을 하나 사오라고 하였어요. 소년이 새 장을 사오자 처녀는 새로 변하여 그 안으로 홀짝 뛰어들어갔습니다. 젊은이, 궁전으로 가서 나의 아버지인 왕에게 나를 파세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대신 그가 가슴에 차고 있던 것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내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우물에 물이 차게 해줄 터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생도 끝나게 될 거예요. 소녀는 힘껏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새 장에 든 새를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새는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왕은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에 감동되어 소년에게 금화 한 자루를 줄 테니 그 새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소년은 돈을 거절하고 왕에게 가슴에 차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돈을 더 많이 주려고 하였지만 소년은 자기의 요구대로가 아니라면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의아심을 품고는 물었어요. 내가 가슴에 무엇을 차고 있는지 너가 어떻게 알았지? 그것은 내 불쌍한 딸의 초상화인데 내 아이를 잃고 나서부터 그것이 내 유일한 위로였단다. 소년이 그에게 장담하였습니다. 폐하께서 그 초상화를 제게 주신다면 제가 따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왕이 주저하다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서야 그 초상화를 소년에게 내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너에게 준다. 만약 너가 내 딸을 찾아서 나에게 다시 데리고 온다면 넌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소년은 왕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후 세 장을 왕이 시키는 대로 그 침실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새가 소년에게 일렀어요. 이제 그 읍내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당신을 한 번 더 우물 아래로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 밑바닥에 구멍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해요. 그 속에 돌멩이가 있답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하얀 수건에 싸서 나에게 갖고 와야 해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면 당신은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소년은 읍내로 돌아가 광장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가 용을 물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솟아나도록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뒤 사람들은 그를 우물 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혹시 용이 또 한 마리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좀 두려워하면서 우물 밑바닥에서 소년은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 거기에 있는 돌멩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 위에는 악마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은 악마가 자기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악마의 등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돌멩이를 머리 위로 치켜 올려서 공주가 자기에게 주었던 하얀 수건에다 쌌습니다. 그가 돌멩이를 잡자마자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지진처럼 갈라진 땅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곧 물이 터져나오자 소년은 두레박을 빨리 올려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소년은 물에 젖긴 했어도 무사히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에게 굉장한 상금을 주었지만 그는 왕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소년이 궁전에 돌아오자 왕은 그에게 공주를 데리고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폐하. 소년은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세 장을 열었습니다. 새가 날아 나와 우물 바닥에서 가져온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새는 공주로 변하였고 돌은 공주가 앉아 아주 멋진 보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달려가서 왕을 모시고 왔어요. 왕은 딸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공주는 아버지를 와라 껴안았어요.
왕이 침착을 되찾고는 소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풀려나게 하였군.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겠네. 내 뒤를 잇게나. 이제 소년은 공주 눈에서 따뜻한 마음의 표시를 보았습니다. 왕은 성대하게 결혼잔치를 준비하였고 신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는 그 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결혼식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모두 기뻐하였으며 소년과 공주는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사꾼 삼형제. 어떤 마을에 젊은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들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한데 뭉쳐 사업을 하였고 또 수입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들 형제가 정직하지 못하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 먹었으며 값도 비싸게 올려받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곤 하였어요. 한 번은 삼형제가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고서 누구에게 자기들의 돈을 맡겨놓아야 안전할까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결혼하지 않아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숙하고 있었으므로 안심하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 내가 이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부자 농부를 알고 있어요. 그는 정직하고 공정하지요. 그에게 우리가 없는 동안 돈을 맡아달라고 부탁해 봅시다. 형들도 그의 말에 찬성하고 모두 함께 그 농부에게 가서 돈을 안전하게 맡아달라고 주었습니다. 장사꾼 삼형제는 농부에게 당부하기를 그 돈을 낯선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 것이며 비록 자기들 중 한 사람이 달라고 하더라도 결코 돈을 주어서는 안 되고 다만 형제 모두가 함께 찾으러 왔을 때에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농부는 돈을 잘 보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삼형제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안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사꾼 삼형제는 멀리 두루 다녔으며 그 사이에 또 재산도 모았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맡겨놓았던 그 농부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농부의 덕을 많이 보았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마땅하겠다. 형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둘째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답을 꺼낸 사람은 막내 동생이었어요. 내일이 일요일이지만요. 지금은 그 농부가 너무 늙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나는 어쩌다 그가 항상 창가에 앉아서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생각 같아선 그 창문 옆으로 가서 모자를 벗고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어떨까 해요. 두 형은 막내 동생의 제안이 기막히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돈 한 푼 들지 않을 터이므로. 그래서 그들은 각기 헤어지기 전에 다음 날 아침 그 농장 앞에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농부에게 맡겨놓은 돈을 몽땅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날
농부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농부에게 말하기를 그와 형들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땅 주인과 흥정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땅 주인은 돈을 바로 다음 날에 받고 싶어 하므로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내보내었다고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막내 동생은 삼형제가 모두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형들이 막내 동생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일요일 아침에 그들이 농부 창 밑을 지나가면서 모자를 벗어 고개를 숙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다시 들러서 돈을 받아가겠다고 마지막으로 일러놓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농부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삼형제가 발걸음을 멈춰 서서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고맙다고 답례를 하였어요. 삼형제는 이 마을의 주막에서 만나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한 다음에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은 다른 두 형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농부에게 되돌아가서 돈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어요. 농부는 앞뒤 일이 맞아 들어가는 것에 만족하고 돈을 내주자 막내 동생은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형 둘은 주막에 앉아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막내 동생을 기다렸어요. 처음엔 늦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엔 무슨 사고가 생겼나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제일 맏형이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은 농장으로 도로 뛰어가서 농부에게 막내 동생이 혹시 왔다 가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그랬었지요. 그는 여기 와서 돈을 되찾아 갔답니다. 그가 어제 나에게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시켰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당신들이 함께 우리 집 창문 아래로 지나가면서 그 돈을 그에게 넘겨줘도 좋다는 표시로 내게 인사하리라고도 말했지요. 두 형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농부가 자기들을 속여먹었다고 욕질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법정에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두 형은 한때 법원석이었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택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부정행위 때문에 법원에서 쫓겨난 자인데 이 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농부는 법정에 불려가서 그들의 돈을 막내 동생에게 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삼형제가 창문 밑에서 고개 숙여 그에게 보낸 그 표시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판사는 장사꾼 형제와 타협해 보도록 타일렀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으나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할지 몰랐어요. 절망에 빠져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므로 이제 농장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울었으며 아내는 처음부터 그런 고약한 상인들과 가까이 지낸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농부는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온종일 슬픔에 잠겨 농장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는 점점 여위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정직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웃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웃사람은 농부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픔에 잠겼으며 혹시 자기가 도울 일이 없는지 물었어요. 그러나 농부는 말없이 걷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웃 사람이 어찌나 성의껏 대하는지 마침내 농부가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사실이 알려질 것 같군요. 저의 땅이 경매에 붙여지고 저와 제 가족은 국어를 하게 다니게 될 거예요. 농부는 이웃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죄다 들려주었고 그 이웃 사람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 장사꾼들 셋이 모두 말이여 선생 악한이고 무례한들이라는 걸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오. 그 자들은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 테니까요. 법정에다 내가 당신의 변호인이라고 알리시오. 농부는 이웃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웃 사람이 썩 믿음직하진 못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농부는 판사를 찾아가서 이번 사건을 변호해 줄 사람은 학식이 없는 이웃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판사는 공정한 판단력을 가진 분으로 두 장사꾼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변호인이 치밀한 사람이라면 그가 학식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소. 내일 모레 신문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오라 하시오. 농부는 판사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 사람에게 다음 날 9시에 법정에 꼭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은 꼭 가겠노라고 약속하였어요. 그러나 사흘째 날 아침 이웃 사람은 집 일꾼이 팔을 다치는 바람에 자기가 대신 씨앗을 뿌려야 되므로 농부더러 먼저 법정에 가라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고 이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혼자 재판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두 장사꾼이 변호인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판사는 농부가 혼자 온 것을 보고는 신문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두 장사꾼의 변호인은 빨리 시작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이웃 사람이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어요. 판사님, 제가 좀 쉴 동안에 저분들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밭에서 곧장 왔더니 좀 숨이 차서요. 그래서 두 장사꾼의 변호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심 좋은 사람이어서 계속 짓거려대며 농부가 상인들을 속여먹었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농부더러 땅을 팔아서라도 원고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부는 기가 죽어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젠 끝장났구나 하고 시르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판사님, 모두가 얼토당토하는 말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두 장사꾼의 변호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그건 모두 얼토당토하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농부는 돈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삼형제는 저 농부에게 돈을 맡길 때 반드시 세 사람 모두가 함께 오거든 돈을 내주라고 일러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농부는 그만 한 사람에게 돈을 내주는 실수를 범하였어요. 이제 그 돈을 맡겼던 세 신사분들이 함께 오셔서 돈을 내달라고 한다면 저 농부는 틀림없이 돈을 전부 내드릴 것입니다. 두 장사꾼은 멍하니 넋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류들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면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는 이웃 사람들의 말이 참되고 공정한 것이라고 판결 내리고는 막내 동생과 함께 돈을 요구하라면서 그들의 고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정직한 농부는 숨을 깊이 내쉬며 다시 희망에 가슴이 뿌듯해 왔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며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를 가난으로부터 구해준 지혜로운 이웃 사람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두 장사꾼은 막내 동생을 찾아 나섰는데 어쩌면 아직도 그를 계속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